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K방산의 힘,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까지 함께 짚어볼 분 모시겠습니다.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K9 이야기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오늘 기자님과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먼저 K9 자주포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K9 할 때 K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K-팝, 뭐 K-푸드 할 때 그 K랑 같은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한국군에 지급되는 무기 중에 제식 명칭이 붙는데, 네. 그때 그 한국산을 나타내는 K가 바로 그 앞에 있는 K입니다. 그러면은 그 코리아라는 뜻은 통하는 게 맞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효자 상품,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그 효자입니까? 먼저 K9 자주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1999년에 최초로 전력화가 된 한국군을 대표하는 포병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출 효자 상품이고요. 네. 한국에서 만든 방산 제품으로는 가장 전 세계에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5mm 나토 규격 포를 장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주포,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견인 수단 필요 없이 기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까지 언제든지 이동해서 사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 체계고요. 전개를 하고 초탄을 발사한 뒤에 1분 이내에 진지 이탈이 가능하면서 네. 포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임무에 따라서는 18km에서 50km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 포병 생각하시면 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견인포를 생각하실 거예요. 뭐 차 뒤에 끌려가는 포인데 네네. 이제 발사를 하려면 방열이라는 절차를 해야죠. 네. 그래서 포를 펼치고 그리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자주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대와 같이 이동을 왁 하다가 그냥 쏴야 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1분 이내에 사격 개시가 가능한 거죠. 이게 연사도 됩니까? 예, 급속 발사 시에는 15초 이내에 포탄을 3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보통 분당 6발에서 8발 정도까지 사격이 가능한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게 뭐 어느 정도 위력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네. 참고로 K9에서 사용을 하는 155mm 탄 한 발은 적재적소에 명중을 시켰을 때 적 중대급의 전투력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현지 상황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보면 그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 구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안 파지던데. 예. 위력이 좀 다른 겁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예, 그 말씀하셨던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포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파지느냐 안 파지느냐 이런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55mm 정도 되면은 포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포탄 구멍이 얼마나 파이느냐는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나토 혹은 뭐 전 세계에서 쓰는 가장 강력한 이 포 화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는 K9의 원형은 아니고, 네. 이 폴란드에서 만든 클랩 혹은 클라프라는 자주포인데요. 네. 이 자주포가 되게 재밌습니다. K9을 그대로 수입해 간 게 아니라 네. 차체만 수입을 해가고 이 포탑은 영국제 브레이브하트라는 포탑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견에서는 그런 기사가 나고, 예.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 크라프 자주포를 쏘면서 K9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근데 영국제 포를 사용하면은 그냥 우리는 자체만 판 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 화력 덕후들 중에서. 네. 그런데 포가 발사되려면 특히 자주포에서는 강력한 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 뭐 어떻게 보면 코어죠. 그죠. 그러니까 코어 힘이 몸을 강해야. 그렇죠. 네. 예, 뭐 상체가 힘을 내죠. 네. 그럼 폴란드 크라프를 개발을 할 때 처음에 K9 K9 차체를 바로 수입해 간 게 아니라 여러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한 끝에 그럼 한국의 K9 자주포, 성공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있으니 그 차체를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수입해 가서 굉장히 만족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포랑 차체랑 일체형은 아닌가 보네요. 조립이 가능한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니즈를 거의 다 맞춰주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자동차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그쵸, 잘하고 그쵸. 소비자가 원하는 옵션 딱딱 끼워주고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한국 방산에 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이런 우리의 자주포를 지원을 해줬다고 쳐도 그러면 이걸 운행을 하고 또 포를 발사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거는 따로 훈련받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게 쉽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력화시키고 운영을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원래대로 훈련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숙달 되려면은 아무래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고 네. 하지만 다행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네. 운영 요원들이 인수 요원 혹은 운영 요원들이 폴란드로 건너가서 기본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성 기본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훈련을 한 뒤에 전황이 지금 긴급하니까 바로바로 이 전선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약간 하이브리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장에 투입이 된다면 이제 러시아 무기들, 전차들 혹은 자주포와 맞서게 될 텐데 서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러시아가 세계 2위에 수치적으로 보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상당히 큰 방산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이 되고 러시아군 장비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서 낱낱이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러시아 장비의 수치상의 재원을 잘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장비들을 수입하겠다고 했던 국가들에서 네. 계약 파기가 지금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 이런 반응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서는 정말 멋있는데 완성시켜서 써보니까 이건 물건 아니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네네네. 이 K9 자주포는 인도에서 사가고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다른 서방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원하고 그리고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뭐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여기에는 참 답변드리기 어떤 상황이냐 변수가 뭐냐 이것 때문에 답변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모로 보면 K9 자주포가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서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 세계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국가 수나 이런 걸로 따진 자료도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 터키의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지에 수출이 됐고요. 완제품으로 수출된 경우도 있고, 네. 하이브리드식으로 그러니까 뭐 포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한 혹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포를 이식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는 아마도 운영 국가가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게 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의 예측입니다. 이런 자주포 등에도 그 포탄 앞에 뭐 탄두 같은데 화학 무기 이런 것도 심을 수가 있나요? 예, 뭐 포탄을 특수 목적 포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화학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조명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포탄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5mm 나토 규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예. 그러니까 나토라는 이 기체 아래에 모여 있는 국가들은 그 규격을 사용을 하거든요. 포탄은 거의 동일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 플랫폼을 판매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포탄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이 또 군사나 이런 쪽에 방산 쪽에서도 규격화가 또 중요하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 앞서서 러시아 무기 수준에 비해서 비교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맞서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북한의 무기 수준과 관련해서는? 아직 북한의 무기 체계가 큰 전쟁에 넓게 사용된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북한 무기 체계가 쓰였고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서도 이스라엘 전차에 대해서 사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무기 체계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어떤 무기 체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엔 러시아와 비슷하지 않을까. 겉은 화려하나 실제로 실전에 투입해 보면 퍼포먼스를 못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재래식 군 전략보다는 최근에는 핵미사일, 핵전력, 비대칭 전력으로 집중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번에도 보니까 그 말씀해 주신 재래식 무기들의 중요성도 상당하던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첨단이고 비대칭이고 한 방에 적국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그런 무기들을 흔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방이면은 전세를 역전시킨다 혹은 판세를 바꾼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강력한 무기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눈치를 그 봐야 무기를 되기 때문인가요? 사용하려면 모든 대의 명분이 완벽하게 저한테 주어졌을 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그런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정보를 지원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대의 명분을 확실히 갖춘 채로 침공을 했으면 지금처럼 서방 세계들이 맘 놓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더 강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평도 유가족 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더니 이 원점 타격 대응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 연평도 때 원점 타격했던 무기도 K9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원점 타격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공격 원점 타격이고 공격 원점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점 타격은 명령을 내린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 지도부를 타격하겠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연평 포격 도발 사건 때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했던 건 그리고 반격을 개시했던 건 K9 자주포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사거리 50km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왔던 이제 적국의 상대국의 공격 원점을 타격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이 K9 자주포 등으로는 쏘는 거는 한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포라는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가 사정거리 없이 다 때릴 수 있으면 공군이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공군이 이 하늘에서 정밀 타격 그리고 원거리 타격을 하고 혹은 미사일이 원거리 타격 임무를 맡고 포는 이제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면서 적절한 화력을 투사하는 게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K2 소총 있잖아요. 지금도 군대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K2 소총도 국산 무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국군의 제식 그 총기 중에 국산 무기가 아닌 게 없습니다. M16은요? M16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군의 제식 무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M16조차도 처음에는 최초 도입 당시에는 미국에서 직도입을 일종 수량했으나 그 뒤에 그때 당시는 대우정밀이었죠. 대우정밀에서 기술을 받아와서
생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한국군은 제식 이 소화기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무기 체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K2 소총 이후에 나온 소총들 시리즈도 있나요? K2C1이 지금 나와서 쓰이고 있고요. 지금 특수작전 총기라는 이 명칭하에 새로운 총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테스트 중이라서 아직 전력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걸 개발하고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돼요? 무기 체계마다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 체계를 처음에 요소가 잡히고 개발을 하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정도? 예. 그래서 전력화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지 않나라는 라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면 다음 것까지 갈 때까지 조금씩 개선하면서 더 쓰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엔드 유저, 그러니까 군에서 만약에 이런 점을 고쳐달라라고 하면은 관련 기관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은 규정을 바꿔가지고 점점 개량형을 만들고 있고요. K9 같은 경우도 K9이 있고 K9A1이 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량형이 생기면서 각종 버전마다 이제 이 버전 1, 버전 2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네. 그 K9 말고 K2 전차도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가요? 예, K2 전차도 반응은 좋은데 아직까지 수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 이건 물건은 쓸만하다라는 평가를 여러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차의 성능이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뛰어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방산 특유의 이 납기를 잘 지킬 거며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신뢰성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급하면 빨리 땡겨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장비가 바로 이 한국제 이 방산 제품 그중에 K2가 선상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시 좀 K9 얘기를 해볼 텐데 K9은 우리나라에는 몇 대 있는지 이런 통계도 있나요? 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K9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만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사실 이 한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주포의 총 숫자를 합쳐놓으면 미군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대륙에 있는 자주포 수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주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확실히 또 휴전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배치가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청취자 퀴즈가 있는데 우리 그거는 제가 기자님 인사드리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